저는 오늘 이 니켈 나노 입자에다가 이 파이로크로리 옥사이드라는 서포트 재료를 도입해서 니켈의 OER 액티비티를 극대화시키는 연구에 대하여 좀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헨리 키신저가 남긴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대륙을 지배한다는 명언을 오늘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친환경적이면서 고갈 걱정이 없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확보가 어떠한 국가 경쟁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되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얻어진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렇게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원에 무한하지가 않다는 특징이 있고 또한 국제 정서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한 사용을 하면 할수록 CO2 가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안 좋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의 주 에너지원을 시프트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 수소 에너지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다들 이 수소 에너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모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는 되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청정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이 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수소차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40년까지 총 620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현재 수소가스의 생산량으로는 이 620만 대 분야의 수소차의 연료로 공급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량으로 수소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수소 프로덕션 테크놀로지가 되게 좀 중요하고 시급하게 좀 개발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수소가스를 어떻게 얻어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의 천연가스라든지 부생가스, 즉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가스에서 수소를 다이렉트리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소를 얻기 위해서 다시 또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다시 제시된 전략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어내는 이런 수전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니즈 또한 연구 개발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전의 기술이 통해서 우리가 아주 고효율로 물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술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각각의 기술 요소들을 우리가 되게 좀 성숙한 기술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전의 기술에는 앞선 연사분들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알칼라인 일렉트롤리시스와 PEM 일렉트롤리시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알칼라인 같은 경우에는 알칼린 기반의 전해질에서 구동을 하는 것이고 저 PM 같은 경우에는 산성 기반의 폴리머 일렉트라이트를 기반으로 구동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렇고 두 개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는 물을 수소로 분해하는 하이드로젠 이볼루션 리액션 일렉트로 카탈리스트를 양극에 쓴다는 점이고 또한 물을 산소로 분해시키는 옥시전 이볼루션 일렉트로 카탈리스트를 음극에 적용하여 여기 밑에 보시면 저 오버럴 리액션이 둘 다 동일하게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다는 이러한 공통된 개념은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 알칼라인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그러면 이 알칼라인 수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알칼라인 컨디션 하에서 OER과 HER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그런 펀더멘탈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HER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 분자가 HER 총매 표면에 흡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2O가 OH-와 H스타로 워터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두 개의 H스타가 만나서 H2 가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HCl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OER 같은 경우에는 이 OH- 이온이 촉매 표면에 흡착이 되면서 촉매는 산화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총 4개의 OH- 이온이 흡착이 되면 이렇게 O2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4개의 OH- 이온이 흡착이 됨으로써 촉매가 4번 산화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 4개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제 OER 반응을 이제 4 electron 리액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반응 중에서 HCl 반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워터 디소시에이션, 즉 H2O가 OH-랑 H스타로 쪼개지는 이 반응의 배려 에너지가 가장 커서 이쪽 스텝이 이제 HCl 반응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고, O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촉매가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나려면은 촉매의 산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하지만 이 재료 자체의 산화 키네틱이 너무 느려서 OER 반응시 걸리는 과전압이 너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HCl과 OER의 구동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알칼라인 수준의 셀의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저 HCl과 OER 일렉트로 캐탈리스트가 각각 양극과 음극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한 이를 분리시키면서 OH- 이온을 트랜스포트 시킬 수 있는 저 음이온 교환막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생성된 수소와 산소가스를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디퓨전 시킬 수 있는 저 PTL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이 OER 재료를 보게 되면은 거의 다 OER 재료로 이렇게 전이 금속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되게 상용화된 알칼라인 수준의 셀에 또 이제 니켈 금속 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좀 더 딥하게 발표를 해드릴 내용이 이 전이 금속을 활용해서 OER 액티비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시킬 수 있을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럼 먼저 저 전이금속의 OER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 OH 당연히 알칼라인이니까 전해질에는 OH- 이온들이 많겠죠. 따라서 저 OH- 이온이 저 전극 저 촉매 표면에 한번 흡착이 돼서 MOH라는 그 일가 상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전해질에 있는 OH- 이온이 흡착이 돼서 그 다음에 또 MO, 즉 이제 이가 상태의 레이어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흡착이 돼가지고 MOOH라는 이런 삼가 상태의 또 이런 반응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흡착이 되면 MO2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이 MO2에서 산소는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5번의 스텝으로 이제 OER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각각의 저런 옥사이드 레이어들은 이게 전기화학적으로 산화가 된 거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으로 산화가 된 층은 대부분 다 아몰포스한 페이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 3번 반응,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저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저 반응 중간체가 이제 옥시 하이드록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건데, 저 옥시 하이드록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이 만들어지는 저 3번 반응에 걸리는 배리어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3번 반응이 이제 전체 OER 반응의 반응 속도를 결정짓는 RDS, 즉 Rate Determining Step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학적으로 계속 산화가 되면서 표면에 이러한 아울포스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그 촉매의 셀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면이 다시 새롭게 조합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것이고, 그럼 실제로 이러한 OER 메커니즘이 일렉트로케미컬 셀 내에서는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일어나는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OER 촉매는 크게 보면은 되게 수많은 촉매의 종류 중에서 전기화학 촉매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전기화학 촉매라는 것은 당연히 전기화학 셀 내에서 구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화학 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 셀 그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셀은 전기 전도성을 지니는 두 개의 전극과 또한 이온 전도성을 지니는 하나의 전해질, 그리고 그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해주는 외부 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는 음극 재료가 산화가 되면서 전자는 무조건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5단계의 OER 리액션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 스텝마다 다 전자를 잃고 있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산화 반응이라고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럼 산화 반응이면
전기학셀 내에서 산화 반응은 당연히 음극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OER 액티비티를 찍을 때 이 OER 소재를 전기학셀에서 음극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음극에 적용된 OER 캐탈리스트가 어떻게 전자를 이뤄가면서 OER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전자가 외부 도수선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자의 데인시티는 떨어지니까 저 전극제로의 페르미 레벨은 점점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은 저 파지티브 차지의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말의 동의어는 바꿔 말하면은 전압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전압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 이때는 전류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류라고 하면은 전자의 흐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화학 셀에서의 전자의 흐름은 저 외부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저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을 통해서 흐르는 걸 보고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이후에도 이제 전압이 점점 더 커지면서 페르미 레벨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 전극제로는 자기가 잃었던 전자를 보상받기 위해서 전해질에 있는 홈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OER 반응이니까 당연히 전해질은 물이겠죠. 그럼 당연히 물은 자기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물은 자기가 산화가 되면서 OER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투가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러한 메커니즘에 가서 이때는 즉 OER 촉매와 물의 계면, 즉 계면을 통해서 전자 트랜스퍼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밀도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흔히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 즉 IV 커브에서 우리가 이제 전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 이걸 바꿔 말하면은 OER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압이거든요. 저 전압을 우리가 흔히 OER 온셋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전류를 이제 OER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보통 촉매 액티비티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전류 밀도를 10mA 제곱센티미터를 달성한 포텐셜이 몇 볼트니를 갖고 비교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OER의 이론 전압인 1.23V와의 차이를 우리가 흔히 과전압, 오버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좋은 촉매라고 하면은 저 과전압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은 전압에서도 OER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촉매 효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좀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하였으면은 이 셀프 리컨스트럭션, 즉 OER 반응이 일어나면서 촉매가 산화되면서 촉매 표면에서 셀프 리컨스트럭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OER 반응 후에 저 TM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아모포스한 레이어가 만들어짐을 TM 이미지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액티비티에 따라서도 OER 액티비티가 좋은 촉매는 저 레이어가 두껍게, 또한 액티비티가 안 좋은 촉매는 저 레이어가 얇게 만들어지는 경향성도 당연히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니켈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 니켈 촉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니켈의 0.1mol KUC 전해질 하에서의 LSB 커브를 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10mA를 달성하는데 얻은 포텐셜이 1.65V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오버 포텐셜은 420mV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엄청나게 큰 과전압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과전압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따라서 지금 이 니켈의 과전압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한번 오퍼랜드 쌉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진행했고요. 오퍼랜드 쌉스를 통해서 이제 제인스와 엑사스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이때 이제 적용을 포텐셜을 오픈 서킷 포텐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니켈이 10mA/제곱센티미터를 얻는 1.65V까지 각각의 포텐셜을 세분화시켜서 각각 포텐셜에서 제인스와 엑사스 스펙트라를 관찰했어요. 관찰하니까 저 제인스를 보시게 되면은 1.65V까지 가서야지 비로소 니켈이 0가에서 3가의 NiOH까지 산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엑서스를 봐도 마찬가지로 1.65V까지 가서야지 저 메탈릭 니켈 픽이 NiOH에서 디텍이 되는 니켈 픽으로 트랜스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니켈의 산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니켈이 0가 상태의 니켈이 3가 상태의 NiOH로 트랜스폼 되는 이런 디그리가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실제 OER 반응을 일으키는 저 니켈 옥시 하이드록사이드의 행성이 너무 적게 됐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니켈의 OER 액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저 니켈의 산화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더 빨리 산화가 되게 제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우리가 또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료 자체의 인트리직한 성질을 컨트롤하는 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 숫자를 증가시켜가지고 촉매 액티비티를 늘릴 수도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저런 전이금속들을 엄청나게 크기가 작은 나노 입자를 만들면 됩니다. 촉매 반응은 그 재료 표면에서의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서피스 리액션이기 때문에 즉 그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액티비티도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면적을 사이즈를 더 조그맣게 만들수록 그 서피스 에리아는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촉매 액티비티를 우리가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나노 입자들은 자기네들이 되게 쉽게 잘 뭉치는 어그리게이션 성질이 너무나도 빨리 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저 니켈 입자를 이렇게 다공성 카본 지지체에 우리가 담지시켜서 사용을 해요. 이때 담지를 시킬 때 저 로딩되는 저 드라이빙 포스가 바로 그냥 이 카본 지지체와 촉매 입자 사이에 그냥 그 반데르바스 포스인데 이때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 촉매 반응의 그 동시에 촉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촉매 자체의 엘리먼털들이 원소들이 디솔루션 돼가지고 촉매 재료의 결정 구조들이 붕괴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지지체와 촉매가 되게 강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반응 중에 이 촉매들끼리 오리게이션이 가가지고 일렉트로케미컬 액티브 서피스 에리어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그 캐탈리틱 액티비티와 스테빌리티를 감소시키는 아주 메이저한 이유인데 이 중에서 1번과 3번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서포트와 촉매 재료 간의 그 두 개가 되게 좀 세게 결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인슈추 익솔루션이라는 이런 메소드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이 메소드가 뭐냐면은 바로 일반적으로 메탈 옥사이드 같은 그런 금속 산화물을 수소가스 하에서 온도로 가게 되면은 그 메탈 옥사이드에 있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 분자가 되고요. 그럼 이때 산소를 잃어버린 그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산화수가 감소되면서 환원됩니다.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계속 산화가 되다가 영가 상태의 금속까지 환원이 되는데 이때 환원된 금속 입자가 이제 표면으로 석출되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인슈추 익스트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렇게 인슈추 익스트루션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메탈 입자를 금속 산화물로부터 끌어내면은 이때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금속 입자가 서포트에 박혀 있는 이런 소켓티드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되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카본 서포트 위에 금속 입자를 올린 촉매와는 안정성은 되게 비교도 안 되게 많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디포지션 시킬 때와 비교했을 때 이 파티클의 서포트의 강도 되게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 파티클과 서포트 간에 아주 스트롱한 인터커넥션을 또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같은 성질이 되게 뛰어나게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전 산행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A 사이트에다가 란타늄 그리고 B 사이트에다가는 코발트와 철을 사용한 저 페르버스타일 복사들을 이렇게 인슈추 익스트루션을 사용해서 코발트 철 얼로이가 앵커링된 어디에 코발트 철 얼로이가 란타늄 옥사이드 서포트에 앵커링된 이런 하이브리드 촉매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쭉 읽다 보면은 되게 웃긴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이 빨간색 박스 친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서포트로 쓰인 란타늄 옥사이드의 OER 액티비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이 란타늄 옥사이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절연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극제로는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전기 절연체인데 심지어 OER 액티비티도 없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코발트 철의 얼로이와 란타늄 옥사이드의 시너지스틱한 효과로 인해서 액티비티가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 자기네들도 이제 논문 말미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디테일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좀 더 퍼더 스터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하고 끝맺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돼서 솔직히 이제 저 코발트 철 얼로이와 서포트 간의 시너지스틱한 효과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한 서포트는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OER 반응 같은 경우에는 메탈이 니켈 옥시 하이드록사이드로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튀어나온 전자를 서포트가 잘 외부에서 내부로 좀 트랜스포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당연히 산화가 될 때 걸리는 배리어 에너지가 좀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저 파이로크로레 옥사이드라는 재료였어요. 저 파이로크로레 옥사이드는 저 일렉트로닉 컨덕티브한 성질에 따라서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 중에 촉매적 액티비티가 있는 재료가 바로 이제 메탈릭한 성질을 지니는 재료입니다. 저 메탈릭한 성질을 지니려면은 저 B 사이트에 있는 소디오비탈이랑, 그리고 이제 저 B 사이트 옥타이드롤에 결합되어 있는 이제 옥시전 2p 오비탈의 디그리 오브 커버런시가 높아야 돼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전 사용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메탈릭 파이로클레 옥사이드가 ORR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내부에서 외부로 트랜스포터 시켜주면서 ORR 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도네이션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한 OER 반응에서는 전자를 외부에서 내부로 트랜스포터 시켜주면서 OER 반응을 좀 더 부스트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OER 반응, 저 OER 반응이 일어나는 전압 영역대에서는 저렇게 전자 이동이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나는구나를 보고서 이거 잘하면 내가 이렇게 좀 괜찮은 서포트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 파이로클레 중에서 이제 PB2RU2O 6.5라는 저런 메탈릭한 컨덕션 파이로클레 옥사이드에다가 B 사이트에다가 저렇게 니켈을 치환시켜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원하는 니켈을 치환시키고 얘를 이제 인수직 익스플로션으로 니켈을 밖으로 끄져 빼가지고 니켈이 NiOH로 산화가 될 때 저 전자를 저 메탈릭 파이로클레 옥사이드가 잘 외부에서 내부로 트랜스포트를 시켜주면서 OER 액티비티를 올려줄 수 있는 저러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B 사이트에 니켈이 치환된 저런 PB2RU 니켈 옥사이드를 먼저 이렇게 졸개 메소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환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TPR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에 들어가 있는 메타캐티온들의 환원되는 순서를 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니켈 환원되고, 그 다음 루스디늄, 그 다음 납이 환원되는다는 이런 환원 순서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450도로 환원시키게 되면은 이제 니켈이 올라오고, 500도로 환원시키면은 이제 치환된 대부분의 니켈이 나올 것이고, 550도는 이제 루스님이 환원되기 시작하니까 니켈이랑 루스님이 얼로이가 될 것이고, 600도로 환원시키게 되면은 B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니켈들이 다 환원되니까 파이로클레 옥사이드의 결정 구조는 무너지면서 서포트는 리드 옥사이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과 같이 샘플을 합성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 PRN 저 500 샘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파이로클레 옥사이드 서포트에 니켈이 올라와 있는 샘플인데, 이제 그 TM을 찍으면서 매핑을 보셔도 표면에 올라와 있는 저 파티클들이에만 니켈이 딱딱딱 이제 매핑이 되면서 되게 그래도 의도한 대로 좀 샘플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OER 액티비티를 보게 되면은 저 초록색으로 보시게 되는 저 니켈 나노 입자보다 이렇게 서포트로 파이로클레 옥사이드를 쓴 게 OER 과전압은 아주 압도적으로 더 줄어들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얘를 이제 우리가 또 오퍼랜드 서브스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반응 메커니즘을 좀 이제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찍을 때 우리가 OCP 흡수 해가지고 1.44, 1.46, 1.47, 1.49V 즉 이렇게 반응 포텐셜을 올리면서 찍었고, 이때 1.49V는 10mA를 달성하는 포텐셜입니다. 그럼 이때 납을 보게 되면은 납 같은 경우에는 계속 A 사이트의 납은 산화가 되고요. 또한 B 사이트의 루스님도 역시 계속 이제 포텐셜이 올라갈수록 산화가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포텐셜이 올라가면 따라서 0가에서 3가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엑삭스를 봐도 마찬가지로 니켈 피크가 NiOH에서 나오는 니켈 피크로 아주 그래듀얼하게 트랜스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니켈은 어차피 0가에서부터 3가까지 쭉 산화가 돼요. 근데 이 산화가 될 때 튀어나온 전자를 이렇게 납과 루스디늄, 즉 서포트에 있는 메탈캐타이온들이 산화가 되면서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이렇게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이러한 OER 메커니즘으로 이 재료가 구동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얘를 갖고서 이제 니켈이 있는 거와 한마디로 이렇게 니켈이 파이로클레 옥사이드 서포트에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와 아니면 그냥 생 니켈 나노파티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당연히 10mA를 찍는 저 포텐셜 자체도 드라마틱하게 줄였고, 그리고 서브스 분석을 통해서도 니켈 옥시 하이드록사이드로 트랜스폼되는 포텐셜이 파이로클레 옥사이드 서포트 내에서 압도적으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켈이 아주 OER 반응에 더 아주 액티브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왜 도대체 파이로클 옥사이드 서포트가 이런 일렉트론 트랜스퍼에 관여를 하냐를 좀 따져보니까 이때 익스트루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옥시전 베이커시가 만들어져요. 이 옥시전 베이커시가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은 바로 이제 그 OKH 삽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T2G 픽이랑 EG 픽이 갖춰져 있는데 저 T2G 픽의 인텐시티가 그래주얼하게 증가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서포트 재료 자체의 디그리 오브 커버런시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은 점점 더 메탈릭해진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게 진짜로 맞는지에 대해서 좀 DFT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 파이로클 옥사이드에다가 니켈을 치환시킨 다음에 그 딥색을 안 주고 딥색을 1개 주고 딥색을 2개 주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저 파셜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계산을 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옥시전 2픽 밴드 센터의 위치를 보니까 점점 딥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페르미 레벨 쪽으로 쉬프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옥시전 2p 오비탈이 점점 페르미 레벨 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루스님의 4d 오비탈이랑 중첩되는 오버랩되는 오비탈의 면적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소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제 디그리 오브 커버런시가 올라간다. 따라서 점점 더 메탈릭해져가지고 파이로클로레가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해지는 성질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링 스테비티를 보게 되면은 CV 커브를 4000 사이클까지 돌렸을 때도 LSV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이제 뭐 그 액티비티가 감소되는 경향성은 없고요. 또한 크로노 포텐시오메트리를 돌려도 아주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 크로노 포텐시오메트리 이후에 TM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니켈 파티클 서피스에 이렇게 아주 두꺼운 층에 옥사이드 층에 아웃포스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인슈치 익스트루션을 통해서 아주 파인 컨트롤된 파이로클 옥사이드 서포트가 도입된 니켈 하이브리드 촉매를 잘 만들 수가 있었고 이 촉매의 다양한 이제 뭐 전기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뭐 260mV라는 아주 낮은 거전압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 오일할 메커니즘을 이제 뭐 DFT 캘큘레이션이나 이제 뭐 오퍼런드 스탑스 분석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가 갖고 있는 이런 학문적인 의미가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파이로클 옥사이드를 그냥 그 캐탈리틱 액티브 모테리얼, 즉 오일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로만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이 파이로클 옥사이드를 얘를 이제 액티브 모테리얼 쓰지 말고 그런 전이금속의 서포트로 돌리게 되면은 전이금속이 산화가 되는데 이러한 아주 지대한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아카데믹한 인사이트까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뭐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기에 이렇게 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뭐 OER 말고도 HER 쪽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 한번 찾아보시고 저 상단에 제 이메일 있으니까 한번 뭐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